여당인 새누리당 일찌감치 대선 후보를 박근혜 후보로 확정해서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선과 단일화의 최종 선택을 놓고 혼란을 거듭하고 대선 기상도는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그리고 오늘로 2012 대선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100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뉴스광장에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그리고 2030 이 젊은이들의 민심을 대변해주러 상큼한 우리 여대생도 나와주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윤은정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뽑아왔을까요? 네. 대통령 선거 뭐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개인 인물 댐댐이도 있을 텐데 우선 각 대통령의 그 특징을 압축시키는 말, 바로 슬로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슬로건을 보면서 한번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준비된 대통령, 이회창 후보 측에서는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를 내걸었었고요. 네.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또 그 당시 16대 때에는 이회창 후보가 나라다운 나라를 내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대선이었죠. 이명박 당시 후보 측에서는 국민 성공시대란 슬로건을 내걸었었고, 정동영 후보는 가족이 행복한 나라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자, 승자와 패자가 확실하게 엇갈렸습니다. 승자 쪽을 보니까 대부분 좀 간결한 슬로건이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네. 먼저 박상원 박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지금 슬로건으로 보셨는데 여태까지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들의 기준, 어떤 게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작용했을까요? 슬로건이 얼핏 생각나는 것은 이제 가장 유명한 슬로건이 못 살겠다 가라보자. 구관이 명관이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기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또 가장 좀 잘 팔리고 있는 슬로건이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네. 손학규 후보 측이죠. 예. 물론 이제 슬로건이 그 시대 정신을 대표합니다만은 역대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 끝이 네. 다 안 좋았죠. 사실은 끝이 다 안 좋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하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또 성취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네. 어떤 역대 대통령을 쭉 살펴보면서 대통령의 끝은 불행했으나 다행히 구군이 살아있는지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성장의 과정, 산업화와 민주화를 훌륭하게 성취하는 네. 긍정의 역사였다. 이런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란 것은 역시 그 천상의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최악을 피해 나가는 예. 또 차선을 찾는 어떤 이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슬로건을 보면은 일단은 최선을 찾는 슬로건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나온 대선의 슬로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슬로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정치 공학적으로는 그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쨌든 그 캠프나 그리고 어떤 그 보수나 진보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나름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쭉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나같이 좋은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네. 행복한 나라, 네. 국민 성공시 다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네. 슬로건 그 자체가 의미가 크게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싶고 네. 우리 박 박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체로 대통령들의 그 시대 정신을 담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우리 이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는 군정 종식이 이제 예. 시대적 정신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IMF를 이제 극복하는 문제였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문제, 또 지역주의 타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경제를 살린다라는 것으로 나왔던 건데. 네. 사실 경제가 우리가 2050 그룹에도 들었고 2050이라는 게 2만 달러에 이제 국민 5천만 대단한 나라죠. 그런 것도 들었고 그러나 상당히 어쨌든 간에 경제가 양극화가 상당히 더 심화됐던 면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맡고 있는 19대 18대 대선 이제 대체로 얘기하는 것들이 동의하는 게 통합과 이제 민생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약간 구체적이긴 합니다만 경제 민주화와 복지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야 간에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네. 이 대표님, 그 슬로건을 잘못 걸었었을 때 다 방금 최 교수님께서 슬로건 다 좋은 말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슬로건이 그래도 각 캠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또 짜내야 하기도 하고요.
뭐 중요하면서도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조금 전에 소개된 준비된 대통령, 또 새로운 대통령, 네. 또 국민 성공 시대 이 세 가지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준비된 대통령에는 사실 뭐 기억이 딱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 각각 지지하는 그 후보들의 슬로건을 뭐 염두는 해두겠습니다만 네. 그다지 그 지지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뭐 운동 선수들이 유니폼 입잖아요. 네. 그런 어떤 지지층을 구별해주는 뭐 예. 그런 정도의 상징이라고 뭐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고 예.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먼저다. 네. 그리고 네. 손학규 후보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녁이 있는 삶 예, 예. 등인데 사실 뭐 손학규 후보 저녁이 있는 삶 외에는 사실 국민들이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후보들을 구별해줄 지언정 뭐 그다지 후보를 뭐 선택하는데 아주 필요한 네.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앞-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이제 빨리 좀 예. 넘어갈까요? 자, 이제 대선 100일 남은 시점에서 이제 먼저 슬로건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 윤은정 학생은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시는 거죠. 사실은 17대 대선에 아.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한번 투표를 한 적이 그래요? 있고요. 예. 이번 대선은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럼 이번 대선 후보들을 쫙 봤을 때 아직 다 결정되진 않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먼저 이제 저희 세대는 아무래도 반값 등록금이나 네.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와 같이 청년 표심을 흔들어만 놓고 사실 해결이 안 된 그런 어떤 정치적 배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예. 이러한 공약들이 얼마나 실행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 이 두 가지 기준을 보고 아마도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지금 20대층에 대해서 상당히 기성세대들은 미안한 마음과 함께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은정 학생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지금 과거 표심만 흔들어 놓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당장 또 일자리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대통령을 뽑을 때 기준이 경제가 될까요? 아니면 도덕이 될까요? 아니면 복지가 될까요? 먼저 단일한 키워드로 어떻게 대통령 인물에게 너는 이것만 잘하니까 이 사람 뽑아야 되겠다. 너는 네. 이 사람 잘하겠다.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요. 네.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정치, 경제, 국방 뭐 아주 많은 그런 조직들 다 아울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모두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게 경제 키워드면 경제에 좀 더 적합한 대통령을 뽑는 게 그래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요즘 20대 이렇게 예,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장 구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당시의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공정이란 말도 많았고요. 그렇죠. 정의가 한때 굉장히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뭐 상생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들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일단 뭐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사가 아픈 환자를 치료해야 되듯이 네. 국민의 아픔에 답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 학생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은 청년 실업 문제, 네. 그다음에 에듀푸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결혼을 하면 아기 키우는데 너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문제. 네. 작년들은 하우스푸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빚밖에 안 남는. 그다음에 올드 푸어라고 노인 빈곤율이 OECD 가운데 1위 아닙니까? 네. 어쨌든 뭐 이명박 정부 이후의 결과가 물론 뭐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네.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에 어떤 처방을 내놓느냐에 진보 보수의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야가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 뭐 그다음에 그 양극화 해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우리 시대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의제가 굉장히 진보 내지 범야권에 유리한 의제임이라고 얼핏 보면 생각이 드는데 네. 오히려 이 의제를 박근혜 후보가 좀 선점해 나가고 예, 있다는 예.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선 국민대 통합 문제, 예. 경제 민주화 문제, 예. 뭐 생애 뭐 주기형 맞춤형 복지 문제. 그런데 민주당 경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후보들이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어떤 의제를 던지고 있는지가 싹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의제라는 것은 이 시대 정신에서 이런 의제,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라는 것이 진보 진영 내지 범야권이 굉장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제를 보수 진영의 박근혜 후보에게 선점당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예. 봐집니다. 지금 박 박사님께서 의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선을 각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박근혜 이 세 글자입니다. 네. 자, 이 첫 번째 키워드 박근혜 왜 뽑았냐? 과거사에 대한 걸림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네. 그야말로 파격 행보를 이어가면서 여러 세대를 아우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각종 지지율에서 부동의 1위를 달려왔던 것이 또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네. 최 교수님, 오늘 박근혜 후보가 유신 그리고 5.16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나와서 유신과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역시 그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 네. 제가 항상 비판해 왔습니다만 저는 아까 지금 우리 박 박사님이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 네. 문제점 얘기하고 통합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경제 민주화도 결국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화라는 것이 정치적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고 경제적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민주주의가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제 그것이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 선점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네. 지금도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으로 민주통합당의 경선의 어떤 흥행 실패한 점 이런 것 때문에 경제 민주화도 여전히 새누리당의 선점에 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경제 민주화가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5.16이 쿠데타가 아니고 유신도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면은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헌법 전문에 이미 5.16은 쿠데타 과거 혁명했단 말이 삭제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87년도 민주화될 때 헌법에 또 역사 교과서에 이미 5.16은 쿠데타라고 기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그것이 바로 헌법적 판단이라는 게 국민적 동의고 사회적 합의라는 얘기죠. 네. 그런 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국민적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에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1989년도 1월에 여성동화 박근혜 후보가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유신은 장기 집권 때문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논거로 됐던 것이 71년도 7대 대선에서 이겼는데 김대중 후보를 네. 불과 1년밖에 안 돼서 했던 걸로 봐서는 장기 집권이 아니지 않느냐. 4년 지난 다음에 되는 거다. 이런 논거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문제다. 유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네. 인권이 탄압됐었습니까? 네. 탈정치가 일상화됐었고 억압이 보편화됐었고 이런 시대인데 이것을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 네. 그것이 어떻게 경제민주화와 연결되냐 이런 얘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 정말로 말뿐인 경제민주화다라고 저는 단언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여러 차례 과거사와 관련해서 5.16 유신 체제에 네. 대해서 같은 입장을 여러 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 교수님 이야기대로라면 지지율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거의 요지부동입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더 보수 세력들을 끌어모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네. 뭐 결국은 이런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표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뭐 지난번에 그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발언 때는 지지율이 사실 많이 빠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2주 전에는 홍사덕 전 의원이 네. 그 유신 찬양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지지율이 좀 출렁거렸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지지율이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고한데 그 당내 뭐 여러 문제들 가령 정두원 그 방탄국회 논란, 그 다음에 최근에 공천헌금 논란, 네. 지지율이 당시에는 뭐 그다지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일종의 뭐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와 관련된 예. 개인적인 그런 네.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사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이어서 제가 출연해서 제가 예. 직접 들어봤는데요. 진행자분께서 뭐 과거에 5년 전 출연 때 조금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지지층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좀 끊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이제 얘기를 했더니 15년 정치하면서 나름대로 끊임없이 국민의 평가를 받아왔다. 그래서 네. 좀 애둘러서 그 질문의 답변을 좀 회피하는 듯한. 네.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봤을 때는 좀 그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전당대회 이후에 48%에서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46%대에서 안철수 원장을 박빙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조금 자세를 바꾸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정말 전향적으로 한다면 네. 사적인 어떤 그러한 감정, 사적인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대통령 박정희를 구분한다면은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와 대통령 박정희를 구분한다면 지금 이른바 지금 이제 박근혜 후보가 표의 고정표와 굉장히 견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 표의 확장성이 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봐요. 2030도 지지자들 근거가 되는 건데 네.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요지부동인 것인지 저는 규범적 당위적으로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전략적 득표에 관련된 걸로 봐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로 50%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2030 이야기 한번 직접 글쎄요. 들어가야 될 텐데 윤은정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과거사 문제 사실은 태어나기 전 이야기인데
뭐 표를 결정하는데 중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응당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박근혜 대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정을 하고 과거사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독재자의 딸이라는 어떤 프레임은 박근혜 대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독재자의 딸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하는 2012년의 정치는 그녀가 앞으로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2030 세대의 그 의견 수렴을 듣고 또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옳은 선택이 그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선대 정치인의 결함은 후대 정치인이 메꿔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자신도 어떻게 그 개인이 아니라 정치에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좀 더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본인과 아버지에 대한 위치에 대한 좀 객관적인 판단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이제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굳이 변명을 좀 하자면 네. 등소평 그 정석이가 이제 복권이 돼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그 문역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문화혁명 기간에. 그러니까 모택동을 평가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의 내용이 뭔가 하면 07과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야권과 진보 진영에서 박근혜 후보를 몰아치는 게 5.16이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예. 책에는 훈사정변 쿠데타로 되어 있는데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의 문제로 이 문제는 상당히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째, 공 몇, 과 몇입니까? 아니면 쿠데타였지만 혁명적 변화를 한국 사회에 가지고 왔습니까? 이런 얘기는 사흘 밤낮을 전문가들이 토론해도 결론이 쉽게 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박근혜 후보가 고립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정치공학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적으로 쿠데타냐 아니냐의 문제, 0이냐 X냐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아무리 대선 국민이라도 하더라도 역사적 상상력을 좁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저도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왜 못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유신 문제만 하더라도 유신 잘못됐죠. 또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국민대 통합으로 가자 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산업화에 피땀을 흘렸던 주역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반면에 민주화 시대에 희생당했던 분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진정성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뭐 박 후보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생각합니다. 대해서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데 박근혜 후보 이 박근혜 세 글자를 갖고도 이렇게 치열하게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압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말씀을 조금씩만 짧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사이버 대전인데요. 자, 이제 스마트폰 가입자가 국내에서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SNS 파급력도 지금 82%라고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대단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2030층과 또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SNS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대전, 이 바로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다음 키워드인데요. 자, SNS에서 선거 홍보 효과도 있겠고 또 네거티브가 굉장히 빠르게 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SNS라는 게 인터넷 정치하고도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정치가 정치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터넷 정치도 명함이 있습니다.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야당의 경우에 뭐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진행되는 경선이 저게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으로 하는 건데 저 부분이 모바일 투표라는 게 특정 계층이 과대대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저것이 국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긍정적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 사회 문제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고 격차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정보 격차도 있는 겁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과대대표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양쪽을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대표님. 그런데 방금 너무 과대대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SNS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기득권층보다는 다소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개혁 성향인 분들이 더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었을 땐 지금 야당 쪽에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SNS가 여전히 그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트위터를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뭐 이 사실 익명성에 기반하다 보니까 트위터가 좀 자극적인 용어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제가 특히 여론조사를 뭐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지면 이제 굉장히 뭐 자극적인 뭐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야당 성향이 많이 과대 표집 이제 반영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SNS에 뭐 상륙 작전을 잘 했죠. 그래서 네. 그 계량적으로만 평가하면 네. 민주당이나 뭐 야권이 굉장히 지지가 많은 듯 보이지만 실제 계량화한 그 방법보다는 좀 정성적인 조사를 해보면 네. 보수층도 상당히 많이 지금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대학생이니까 SNS에 상당히 좀 친숙하시죠? 네. 그 본인이 정치적인 의사를 결정을 할 때 이 SNS에 다른 사람들의 이런 여론이 좀 작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발전시키는데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향을 받아서 나의 정치적 의사가 전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무관심이었는데 관심으로 이어지고 관심이었는데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네. 확장이 된다는 그런 발전된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배타적 증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과 같은 의견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네. 그것이 그런 확장을 통해서 과대대표되는 그런 성향은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도 그 유권자 네. 스스로도 좀 제어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대선 100일을 맞아서 다양한 주제, 다양한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지금 많은 패널들께서 워낙 격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빨리 날짜를 하루 잡아가지고 남은 주제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모셔서 네. 이야기를 좀 더 치열하게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말씀 다 못하셔서 아쉬운 점이 있으면 한 번 더 자리를 잡을 테니까 꼭 좀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